무협 토크 주화인마 제 5경. 막힌 혈이 거꾸로 뚫리는 팟캐스트 무협 토크 주화인마 신조협력편 5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치고요. 예, 저는 야부입니다. 예, 저는 동화스는 이삼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동네 주민 동주 대형님 네, 또 한 번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신조협력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건너뛰어서 그 지난 시간에 저희가 구양봉 얘기를 했으니까 구양봉의 어떤 최후 얘기도 갑자기 좀 하고 싶어서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이죠. 그쵸. 신조협녀의 명장면 중에 하나로 항상 손꼽히는 그 홍칠공과 구양봉의 그 아주 수십 년간의 지난 그런 악연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종결되느냐를 네.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고 그것이 구양봉과 홍칠공의 시점에서 서술되는 게 아니라 양과 2부의 히어로인 양과의 시점으로 그 둘의 그 해우 장면과 마지막 장면이 서술된다는 점도 네. 저희가 주목할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부분 챕터 이름 풍진곤돈이라고 해요. 이게 우리나라 제목으로는 그냥 두 고수의 죽음이라고 네. 좀 네. 운치 없이 번역을 했는데 네. 원래 제목은 이 김용 소설 그 심판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든 소제목이 사자성어로 되어 있어요. 그 풍월무정 이게 첫 챕터의 그 소제목이거든요. 네. 풍월무정이라는 제목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11장 제목이 풍진곤돈입니다. 풍진은 이 풍진 세상 할 때 그 풍진이에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강호, 이 세속을 풍진이라고 합니다. 바람풍자에 먼지, 티끌진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먼지로 가득한 이런 요즘으로 따지면 헬강호지, 헬강호. 헬강호를 옛날 고즈넉한 표현으로 얘기하면 풍진이 되겠습니다. 약간 제투성이 이런 느낌. 그렇죠. 그리고 곤돈이라는 단어는 곤자는 곤란하다 할 때 곤자. 네. 공궁에 빠지다 할 때 곤자죠. 네. 그리고 돈자는 넘어질 돈자, 꺾일 돈자입니다. 그래서 그 풍진에서의 삶이 너무 고달프고 그 좌절과 고통이 가득하다라는 제목이야. 풍진 세상에서의 좌절과 고통. 이게 네. 원제를 정확하게 번역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용과는 그 어떤 은유적인 접점만 있는 거군요. 그래서 이거는 구양봉과 홍칠공에 대한 이런 제목이라기보다는 네. 이 내용상으로는 그 둘이 주인공이지만 이 제목 자체로 보면 이건 양과의 심리를 얘기하고 네. 있어요. 양과가 이 풍진 세상에서 너무 극심한 좌절과 고통을 당한 상태에서 괴로워하다가 네. 홍칠공과 구양봉을 화산에서 만나게 되는 네. 장면이 이 11장에 펼쳐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양과의 입장에서 구양봉 그리고 양과의 입장에서 홍칠공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때 일단 양과의 심정이 어땠는지 네. 좀 짧게 설명해 주세요. 이때가 네. 양과가 이 여러 가지 일들 특히 소영녀가 양과와 강제로 헤어지죠. 이때 이후 전에 견지병 심판에 싼 견지병 구판에서 윤지평한테 성폭행을 당했는데 자기는 양과한테 당한 줄 아는 거예요. 소영녀는 그때 눈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자기를 범했는지 추측만 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양과가 자기를 그랬겠거니 범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양과의 아내가 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착각을 한 거지. 네. 그 상황에서 이제 양과는 본인이 한 게 아니니까 본인이 소영녀를 범한 게 아니니까 평소처럼 이렇게 선자 뭐 사부님 이렇게 대했는데 황룡이 삐지지. 아니 소영녀가 삐지죠. 왜 나를 와이프로 근데 부르지 그 않느냐. 부분이 우리가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요즘 그 여성주의가 이렇게 중요한 네. 이런 요즘 시대에 우리가 따져보면 이 소영녀의 그 태도는 이게 좀 이해 불가능한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옛날- 아무리 자기가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거 때문에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그 사람을 자신의 이런 반려자로 삼게 되었다라는 그 설정은 되게 올드하다. 에러인 거죠. 에러. 요즘 시대는 안 맞죠. 아무튼 뭐 그런 오해와 이런 걸
그런 거에서 비롯돼가지고 서로 사이 틀어지고 소용료 삐지고 나가고 양관 쫓겨나는 상황이 양반은 되거든요. 무슨 지금 영문인지도 소녀 모르고. 왜 나한테 화났는지도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자기를 유일하게 알아봐주고 자기를 유일하게 자기에게 따뜻한 정을 보여줬던 소용녀가 그렇게 냉담하게 자기를 떠나가니까 너무 황망한 거야. 이유 영문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배경으로 해서 양과가 홀로 강호를 떠돌기 시작하죠. 예예. 그러다가 이제 모진 고생 또 그 뒤에 고생을 많이 해요. 많이 하다가 화산에 이르는 거예요. 화산에서 그 홍칠공을 만나죠. 네. 근데 이 화산이라 하면 인터넷에서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네. 화산에 장공잔도라는 데가 있대요. 잔도라는 말 혹시 아시나요? 잔도. 삼국지 읽으면은 이제 잔도가 잔도가 나오죠, 뭐냐면 잔도. 네, 절벽에 이렇게 붙여서 사다리. 길을 만든 거예요. 네네. 진짜 위험한 근데 사진을 보니까 이 대원님들 장공잔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장난이 아닙니다. 이 화산 풍경이 엄청나게 험악하고 높고 뭐 남성적이고 그래요 산이. 네. 정말 딱 봐도 위험한 것 같은 그리고 1차, 2차 화산 농범이 벌어졌던 장소죠. 네. 네. 여기를 도착했는데 여기서 양과가 홍실공을 만납니다. 네. 근데 홍실공은 여기 왜 왔냐? 천변오추라는 무리가 또 있어요. 그럼들 혼내주러. 네, 그놈들 혼내주러 온 거예요. 천변오추는 삼류 양아치 찌질이 빌런들이죠. 저희가 이 신조협녀의 메인 빌런이 누굽니까? 금륜법왕이죠. 금륜법사. 금륜법왕의 제자의 제자예요. 천변오추가 금륜법왕의 제2 제자 다리파의 또 제자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악독한 일을 저지르고 다니다가 홍칠공한테 들키고 홍칠공이 얘네들을 혼내주러 화산까지 온 겁니다. 이제 여기서 만났다가 뭐 이제 홍칠공과 인연을 맺게 되죠. 그 중에 그 홍칠공이 그 악당들을 기다리는 와중에 사흘 동안 잠자는 장면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양과에게 자기를 잘 지켜달라고 이렇게 약속 다짐을 받죠. 네. 그때 양과의 심정이 그 기술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재밌어요. 네. 양가를 뭘 믿고 그렇게. 근데 양과를 테스트해 보려고 한 거죠. 이 사람이 정말 신의가 있는 놈인가, 이 양과라는 놈을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그때 양과는 이게 3일 동안은 계속 기다려. 근데 3일이 지나도 미동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홍칠공은 대단한 이런 무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숨 쉬지조차 않는 겁니다. 양과가 이 사람이 죽었나 싶어서 숨을 잴라 그러면 순간적으로 숨 멈춰가지고 안 들키고. 네. 그 진짜 죽은 것처럼 4일 있으니까 양과는 답답하죠. 이 사람이 나 깨워줘 사흘 뒤에 하고 쓰러져 버렸는데 진짜 죽은 것 같이 보이니까. 그래서 이틀 좀 지나는 날, 그러니까 사흘 아침에, 그러니까 사흘 밤까지는 이거를 약속 기한이 있는 거죠. 근데 사흘 아침째 이런 생각을 해요, 혼자 양과가. 나는 부모님께 효를 다하지 못했고, 선자, 소용료는 나 때문에 화가 났고, 나는 형제는 물론 친구 하나 없는 몸이지. 의로움까지는 아니더라도 신의, 믿을 신자, 그 믿을 신은 지켜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나같이 불우하고 외로운 처지에 내가 대업의 길을 살 수는 없지만 이때는 뭐 대업은 이건 뭐 무슨 이게 뭐 넘사벽이야. 네. 양과 입장에선 대업은 꿈도 꾸지 않아요. 이때 상태는. 네. 그래도 최소한 그 홍칠공과 한 약속 정도는 내가 지켜야지. 이 정도도 못 지킨다면 이게 내가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그간 사람들에게 너무 무시당하고 살았는데 이 약속마저 지키지 못하면 정말 하찮은 사람이 되고 말 거야. 죽는 한이 있더라도 사흘은 꼼짝없이 지키고 있어야지. 이게 양과의 그 자존심이야. 최소한의. 이게 양과가 그래도 아주 사악한 길로 빠지지 않고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정도를 지켜나게 된 그 근저에는 이 최소한의 이 양심이랄까? 최소한의 의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양과에게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홍칠공이 안 깨어나는 거예요. 사흘이 지났는데도. 양과 입장에서는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이 아저씨가 진짜 죽었구나. 네. 그래서 계곡에 이제 숨겨요. 제가 신의를 지키면서 사흘 동안 지켜봤는데 돌아가신 것 같으니 제가 계곡에 숨길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렇게 숨기려고 하니까 이제 천변오추가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지켜보고 있다가
홍칠공이 이제 제일 두려웠는데 홍칠공이 죽은 것 같으니까 양과한테 덤벼들죠. 근데 그 순간 홍칠공이 깨어나서 이제 항룡 유해를 네, 펼칩니다. 항룡유해를 날려버려요. 좁은 길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천변 오추 중에 첫째 대추 이름이 대추예요. 대추가 장력을 받습니다. 이제 받았는데 이 내공이 후달려요. 대추는. 그 뒤로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뒤로 쓰러질 것 같으니까 뒤에 이추, 이츠. 이추 2추, 둘째. 3추, 4추, 5추까지 있어요. 네. 그래서 오추가- 천변오추. 그 다섯째까지 다 달라붙어서 기차놀이 하듯이 이렇게 벽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제주가 내공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거든요. 서로 드래곤볼에서 기나노도 주듯이 그렇지. 5명이 하나가 돼서 기뉴특전대 같은 느낌이네요. 그쵸 기류특전대 같은 네. 거죠. 잡졸들. 네네. 5명이 한 몸이 돼가지고 이 막아서요 홍칠공을. 근데 그 순간 또 누가 튀어나오냐? 구양봉이 튀어나옵니다. 그렇지. 네. 구양봉이 튀어나와서 5명이 일자로 홍칠공을 막아서고 있잖아요. 이제 그 반대편에 서서 그 5명을 통해서 홍칠공한테 내공을 전합니다. 대결을 시작해요. 그 상황에서. 왜냐고 하면은 그냥 재밌어 보여서랄까요? 왠지 불어의 캐릭터니까. 그러니까 완전 이게 뭐야 고래 싸움에 그러네요.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이 천변오추 좀 짜네요. 이 구양봉과 홍칠공을 둘 다 사이에 만나가지고 그 사이에서 개고생을 하는데 양대고수 사이에서.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서 이게 뒤에 어떤 복선이기도 한데 서로 구양봉과 홍칠공이 천변오추를 사이에 두고 내공 대결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천변오추가 그 사이에서 마치 전기가 통하듯이 죽을 지경인 거예요. 강한 내공이 자기들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도망가죠 이제. 그러니까 보내줘요 홍칠공이. 니들 이제 나중에 너희들 사부가 누구냐 물어가지고 겨뤄보고 싶다라고 하고 이제 보내주고 이제 본격적으로 구양봉과 홍칠공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그게 이제 2차 화산농검 이후 10년 만에 구양봉과 홍칠공이 대결하는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거의 이거는 2-1 아니 2-5 2.5 차 화산농검이라고 할 수가 있죠. 3차 화산농검은 나중에 이제 양과가 성장해서 네. 이제 서광이 되는 화산농검이 있고 네. 이 2.5차의 화산농검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이 미리 대부분의 청취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수십 년의 그 질긴 악연이 여기서 종결되는 동귀어진이 여기서 펼쳐지죠. 네. 그래서 이 장면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이때 이게 철저하게 양과의 시점에서 서술되고 있어요. 그쵸. 양과가 이 두 영웅의 그 마지막을 목도하는 유일한 목격자가 양과 아니겠습니까? 네. 구양봉이 처음 등장했을 때 양과가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로 순간적으로. 불러. 네. 홍치공은 거기서 이렇게 뭔가 수긍이 되는 거야. 양과의 무공이 범상치 않다 싶었더니 양과가 이게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거는 직감했으니까 아버지가 구양봉이라면 그럴만하다. 근데 또 한편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 아이가 이 어린 아이가 이 몇 살이야? 아무튼 어린 친구가 자기 사흘 동안 배고픔을 참고 자기를 지킨 거잖아요. 네, 그쵸? 신의를 지킬 줄 아는 아이잖아. 근데 아버지는 구양봉이야. 그러니까 그 인품은 서독보다 훨씬 낫구나라는 이런 품평을. 품평을 해요. 그런 거 보면 이게 서로가 서로를 평가하고 있는 구양봉만 아무 생각이 없고 홍칠공과 양과는 서로를 평가하고 나중에 양과 같은 경우는 홍칠공의 인품에 또 반하지 않습니까? 맞아. 이 장면에서 구양봉이 근데 기억을 잃은 상태잖아요. 네. 정신은 멀쩡해졌는데 기억이 없는 상태니까 홍칠공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형씨 무공이 대단하시고요. 이름이 어찌 되는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홍칠공이 제대로 대답을 안 해요. 약간 그 황룡한테 이거 잘 배워가지고 배웠네. 원래는 그런 거 못하는 스타일인데. 그리고 자세히 사조영웅전부터 따져보자면 한번 홍칠공을 페인으로 만들었던 게 그렇지. 구양봉이거든요. 그럼요. 가장 은원이 깊죠 사실. 네, 네. 그 감정이 아직 남아가지고 홍칠공이 자기 이름을 구양봉이라고 하거든요. 나는 구양봉이요. 형씨는 이름이 뭐요? 네. 그러니까 구양봉은 그 뭔가 이상한 거야. 아까는 양과가 자기를 구양봉이라 그랬거든. 네. 근데 이번에는 저 사람이 구양봉이라 그러니까 홍치공이 그 구양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구양봉이 아니라 취한마라오. 네. 취한마? 한마공의 한마? 네. 자기 뭔가 익숙하잖아. 자기 이름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한 상태죠. 그래서 더 정신 없게 만드는 거지. 이게 정신을 황룡의 빼놓네. 수법이지. 네. 그 상황에서 이제 두 사람이 미친 듯이 막 격투를 시작하는 거예요. 격투를 시작하는데
사흘 밤낮을 이렇게 싸웁니다. 그렇지. 그 위험한 데서. 중간 중간에 양과가 너무 불쌍하네. 또 사흘 이제 동안 밥도 먹고. 못 먹고 지켰는데 또 사흘 또 싸우고 그러면은. 근데 그 싸우는 장면이 싸울 때 양과가 계속 쳐다보고 있잖아요. 네. 그들의 무공을. 네네. 근데 그들의 무공이 서로 뭐로 싸우냐? 구음진경으로 싸우고 있어. 이게 정통 구음진경과 약간 거꾸로 뭔가 이렇게 역행된 구음진경으로 서로 싸우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양과도 구음진경의 아주 이런 일부를 이렇게 대충 알고 있는 상태거든 이때쯤에는. 네. 왜냐하면 그때 그 고묘에서 네. 소용녀와 함께 구음진경 그 중신통 왕중향이 그 고묘파를 제압하는 이런 구결들, 구음진경의 구결들만 그 고묘파 무덤 안에다가 새겨놨었거든요. 그거를 같이 해독하면서 연습을 했기 때문에 전문은 아니지만 일부는 알고 있어. 그래서 둘이 싸우는 게 구음진경으로 싸우고 있는 거를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상한 거야. 왜 의부는 자기 아버지인 구양봉은 자기가 알고 있는 구음진경과는 다른 구음진경으로 거꾸로 하고 있거든요. 홍칠공 거를 보니까 이거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똑같으면서도 더 풍요로워. 그러니까 그거가 양과의 시점에서 서술이 되고 있어요. 이게 사실 누군가 고수의 대결을 보면서 네. 무공이 증진한다. 요전 게 사실 사조영운전에서도 많이 나왔죠. 예전에 많이 곽정이 황약사와 구양봉이 싸우는 통소와 그 피리로 뮤직 배틀 하잖아요. 연주 배틀. 그거를 보면서 곽정이 아주 무공이 확 늘거든요. 비트를 타면서. 그리고 그러니까. 청강북두진을 보면서도 무공이 확 늘고.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과 좀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근데 그 둘이 싸우는 장면이 되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김용 선생이. 일단 그 홍치공은 타구봉법을 쓰고 있거든요. 그 타구봉법을 쓰고 있고 구양봉은 지팡이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엔 그 지팡이에서 동물이 나왔죠. 맞아, 뱀이 맞아. 들어가 있었고. 근데 이제 지금 뱀은 없어. 어쨌거나 지팡이로 싸우는 구양봉과 타구봉으로 싸우는 홍칠공의 그 대결 장면을 김용 선생이 어떻게 묘사하냐? 봉이 뻗어나갈 때는 신용이 용트름을 하는 것 같았고 지팡이가 거두어질 때에는 뱀이 춤을 추는 듯 하였다. 왜 이게 다 정보가 있는 표현인 게 항용유해의 그 용을 의미하거든요. 식용이. 네. 물론 항용유해를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타구봉을 사용하는 그 모습을 그 홍칠공을 표상하는 그 용을 가져다가 묘사를 했고 네. 구양봉의 지팡이로 싸우는 모습을 구양봉을 상징하는 동물인 뱀을 이용해 가지고 김용 선생이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길다란 무지개가 하늘을 가로지르는 듯하기도 했고 유성이 달을 따라다니는 것 같기도 하였다. 두 사람의 대결을 바라보는 양과의 심정은 긴장과 희열로 터질 듯 두근거렸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문장으로 읽으면 멋있는데 상상이 안 돼. 우리가 상상하는 거는 그 CG로 막 용이 막 이렇게 나타나고 뱀이 막 이렇게 휘감으면서 조악한 CG가 막 펼쳐질 것 같은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양과가 두 사람이 격렬하게 싸우니까 계속 말리거든요. 뭘로 말리느냐? 이 말을 굽습니다. 고구마 같은 걸 캐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잠깐 쉬면서 구우면서 이렇게 냄새를 밥 먹고 이렇게 부채질을 슉슉슉 하면은 홍칠공이 냄새를 맡고 밥 먹고 하자. 그만 싸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밥 먹고 좀 쉬었다 하자. 그러니까 사흘 싸우면 양과가 한 번 말리고 사흘 싸우면 양과가 한 번 말리고가 계속 반복됩니다. 며칠을 싸운 거예요? 거의 일단 홍칠공이 잠들었던 4일이랑 사흘 또 싸웠죠. 사흘 싸우고 한 번 말립니다. 그리고 또 사흘 싸우고 한 번 더 말려요. 한 2주 이상 싸움만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싸우다가 보니까 이제 양과가 걱정이 되는 거죠. 의부가. 의부가 사실 미쳤잖아요. 미치고 이제 사실 나이도 들었고. 그러니까 홍칠공한테 봐달라라고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죠. 처음에 이제 천면오추가 싸놓은 음식을 주면서 홍칠공한테 홍 선배님 이분은 제 의부인데 정신이 맑지 못하니까 괴롭히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홍칠공이 알았다 하고 가려는데 구양봉이 또 뒤에서 달려들어서 도망가는 줄 알고. 사흘 싸우는 거거든요. 사흘 싸우고 또 양과가 말을 부어서 말립니다. 말리고 그 다음에 말릴 때는 홍칠공을 밖에 불러내요. 밤에 잠깐 나와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불러내고 말없이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홍칠공이 알아듣죠. 그래서 또 하산하려 그래요. 근데 또 근데 구양봉이 또 달려드는 거죠. 또 상을 싸워. 구양봉 말기가 못 알아. 정신이 맑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구양봉이 정신이 맑았으면 홍칠공이랑 격렬하게 싸우더라도 적당한 순간에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이기지 못할 싸움을 할 수는 있지만 거의 같이 죽으려는 생각이 아니고서야 그치. 이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서로 타협하고 적당한 순간에 싸움을 그만둘 텐데 정신이 온전했다면 그게 일부에서의 싸움들이 그랬어요. 대부분 최고왕 고수들은 뭐 죽기 살기로 안 싸운다고 자기가 이길 수 있느냐 정도에서 이길 수 있어도 안 죽이고 자기가 뭔가 대등해도 상대를 당연히 못 죽이지. 그러니까 적당한 순간에서 다 이렇게 하류들이나 싸우다가 죽지. 근데 구양봉이 제정신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장력으로 싸우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장력으로 어차피 싸우면 부상을 입어도 그냥 치료하면 되니까 이 사람들은 다 대단한 이런 고수기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런 최강 고수들이 내공으로 싸우게 되면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몸이 상한다. 내공이라는 것은 뭐 저희 시대에는 내공이 없는 시대지만 내공으로 싸우면 무협의 세계에서는 한쪽이 죽기 전에는 멈추기가 어려운 싸움이 내공의 싸움이라고 해요. 급기야 그래서 이제 구양봉과 홍칠공이 내공을 겨루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태거든. 그러니까 근데 구양봉이 이제 정신이 이제 나갔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기고자 하는 이런 욕심에 내공으로 겨루기 시작한 거야. 근데 홍치공 입장에서는 상대가 내공으로 달려오면 자기도 내공으로 맞받아 치는 수밖에 없거든요. 중간에 이게 금방 멈추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게다가 홍칠공은 예전 같았으면 일부의 홍칠공이었다면 구양봉을 너무 증오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구양봉을 죽일 수 있는 기회는 죽이려고 노력하겠지만 이 신조합리의 홍칠공은 이미 그 옛날의 홍치공이 아니에요. 성격도 조금 변했어. 나이 들면 물론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가 든다고 해서 성격이 온건해지는 경우가 아닌 경우가 많은데 홍칠공의 경우에는 나이가 들수록 젊었을 때 불같던 성질이 많이 이제 누그러진. 그래서 구양봉을 싫어하기는 하지만 죽이고 싶은 마음도 딱히 없는 거야. 또 양과의 부탁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그냥 적당하게 내공 대결을 하다가 상대가 기운이 빠지면 자기가 기운으로 압도하지 않고 자기도 적절하게 뒤로 물러서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구양봉의 내공이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미친 듯이. 왜냐면 이게 미친놈이니까. 잘못 익혀가지고 끊임없이 단전에서 뭔가 내공이 끊임없이 분출되는 거야. 그러면서 점점 더 세지는 거야. 그러니까 홍치공 입장에서도 자기 그거 방어를 해야 돼. 섣불리 끊으면 둘 다 상처를 입으니까. 그러니까 홍칠공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원초적인 힘은 실성할수록 강해지는 거야. 내 목숨이 오늘로 끝인가 보다. 이렇게 자기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머리에 막 김이 모락모락하고 그 찜통처럼 무협 드라마나 영화 보면 그런 장면 가끔 나오잖아요. 맞아. 내공 대결을 할 때 머리에서 김이 치료를 받거나 할 때도 머리에서 김이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 막 미친 듯이 싸우고 있을 때 거의 뭐 하루 넘게 계속 그 상태가 지속됐을 때 양과가 어떻게든 살려야겠다 두 분 목숨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생각을 하죠. 한쪽은 나에게 의부고 다른 한쪽은 정말 존경할 대업이야. 내가 존경할 만한 롤모델이야. 지금 만난 게 너무 늦게 만난 게 한스러운 그런 상태에서 둘 중에 누구 하나라도 죽으면 이건 안 되는 거지. 양과 입장에서는 둘 다 살리려고 아까 얘기한 별별 수단들을 다 써요. 그 둘이 아까 지팡이와 나뭇가지를 겨루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공을 겨룰 때 이제 둘이 이렇게 지팡이와 지팡이 사이로 이렇게 닿은 상태에서 내공을 겨루고 있었거든요. 양과가 보다 못해가지고 자기도 나뭇가지를 하나 들어가지고 중간에 그 사이에 살짝 껴요. 살짝 끼니까 근데 이미 두 사람은 내공을 많이 소진한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내공이 스르르 풀리면서 양과의 내공에 의해 그 둘의 내공이 소실된 거죠. 전 이 장면에서 이제 전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그렇네요, 전기. 내공의 일종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몸 안에 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뭐 양과가 접지를 한 거예요. 그렇죠. 접지를 그라운드였던 거죠. 그렇지. 피레침처럼 이렇게 네. 스르르 풀리면서 두 사람이 떨어지게 되죠. 이제 그로부터 둘은 힘이 이제 아무것도 없게 된 거예요. 그렇지. 근데 싸워야 되겠거든요. 구양봉은. 그러니까 이제 초식 대결을 합니다. 초식 대결을 어떻게 하느냐? 양과한테 초식을 설명해주면 양과가 초식을 해요.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 그러면 상대편이 양과한테 또 설명해서 양과가 초식을 머리로 하는 거죠. 이론으로 싸우는 거죠. 서로 이 사람들이 참 나 같으면 내가 그냥 졌다 하고서 그냥 이렇게 물러설 텐데 지구에. 네. 이게 홍칠공도 뭐 이렇게 구양봉한테 이게 별로 지고 싶은 마음은 그렇죠. 없지. 빼고 싶진 않죠. 그러니까 이제 초식으로라도 이기려고 하면서 타구봉법을 가르쳐 줍니다. 타구봉법을 근데 양구한테 가르쳐 주면 안 되거든. 이거는 다음 개방 방주에게나 방주만 할수 있는, 네. 이렇게 전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구봉법을 전체를 다 가르쳐 주지를 않고 초식만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자세만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자세만 배워봤자 이게 운기하는 요령을 모르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뭐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홍칠공이 쿨하게 이거는 뭐냐 이게 상관이 있어 이거만 가르쳐줘도 안 돼. 근데 자기가 구양봉 이기려는 이런 속셈에 그 교주에게나 전수해줄 그 타구봉법 초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양과는 이렇게 해서 기연을 막 만나게 되는 거네요. 그치. 게다가 양과는 똑똑해가지고 이 초식만 배우고서 나중에 기억해놨다가. 황룡이 노유각에게 그 구결을 운영하는 방식을 전수해준 것을 몰래 엿보고 자기가 그걸 접목시켜가지고 타구봉법을 제대로 자기가 익혀요 또 혼자. 이연속 기연으로 기연 콤보로 타구봉법 배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타구봉법이 36로 봉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36개의 그 여러 이런 다양한 오묘한 이치와 변화, 계속 이렇게 뭐 복리로 무한으로 증식해 나가는 이런 변화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중에 뭐 이렇게 계속 한 번 배우면 막 양과는 너무 똑똑하니까 금방금방 배워요. 홍칠공이 타구봉법 자세를 알려줘서 자 양과야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딱 보여주면은 구양봉이 이걸 막을 방법을 궁리해서 양과한테 또 알려주는 거예요. 양과가 또 그렇게 자세를 취하면 또 홍칠공이 대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양과가 매개자가 돼가지고 왔다 갔다 또 사흘을 대결합니다. 말로. 약간 엄마 아빠가 굉장히 크게 싸우셨을 때 자식을 통해서 야 너네 엄마 밥 차릴 거냐고 물어봐. 약간 이런 느낌이 거의 그 있네요. 정도 그런 거죠. 있네요. 대리 대결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중간자 역할로. 그 36로 타구봉법의 마지막 초식이 천하무구래요. 예. 천하무구라는 천하에는 그 없을 무자의 개구자죠. 천하에 없는 개라는 뜻이고. 천하에 개가 없다. 걔는 다 없애는. 개를 다 이제 죽여버릴 수 있는 모든 개자식들을 다 해칠 수 있는 이런 최종 필살기. 그 필살 그 살견 봉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게. 거지들이 막 근데 이 자세를 양과가 취하니까 구양봉이 고민에 빠집니다. 근데 왜냐면 이건 진짜 모르겠거든. 진짜 모르겠는데 이거를 막 밤을 막 새가지고 고민을 해서 파이법을 찾아내요. 그거를 이제 양과한테 알려주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서 양과가 계속 실수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보여주니까 홍칠공이 승복을 하죠. 가지고 탄식을 하면서 근데 이때 구양봉도 같이 승복을 해요. 그렇죠. 너무 오랜 시간을 고민해서야 겨우 초식을 만든 거 아닙니까? 대응할 수 있는 초식. 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 현실, 현장에서는 이걸 언제 그렇게 혼자 고민해서 대응하겠어. 맞아. 타구봉법을 이길 수가 없죠.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타구봉법은 이게 유서 깊은 이미 무학으로 정립된 이런 이론이자 이렇게 무공이고 그 구양봉은 그때그때 그거를 대응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비등가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 천하무구라는 그 봉법을 조금 살짝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 절초이냐 이 초식이 아까 모든 개들이 없는 모든 개 새끼들을 다 때려잡을 수 있는 이런 봉법이라고 했잖아요. 네. 김용 선생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초식을 쓰면 사방팔방이 봉으로 뒤덮이고 그 힘이 닿는 곳이면 수십 마리의 개들이라도 한꺼번에 한 번에 때려 죽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봉법을 펼치면 주변에 수십 마리의 개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는 거지. 초토화되는 그래서 스플래시 데미지가 있는 거죠. 천하무구라는 이름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두 사람 다 서로 이겼다고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양봉대로 너무 오래 걸렸어. 홍칠공은 결국 파해당했어. 서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시 내공 대결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징해 진짜 징해. 징하게 애기처럼. 그런데 이제 이 내공 대결이 재밌는 게 이 부분 내공이 별로 안 없는 남아있는. 상태에서 없는 상태에서 내공 대결을 하는데 홍칠공과 구양봉이 내공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상태에서 홍칠공 입장에서는 구양봉의 힘이 자기에게 와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의 내공이 자기가 전개한 힘이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거야. 이거를 반탄된다라고 그러거든요. 반대로 자기에게 튕겨져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내공이. 네. 구양봉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내공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두 사람 다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공 대결이 어느 경지에 이르는 지금 장면을 묘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용 선생이. 그러면서 홍치공이 불현듯 깨닫는 겁니다. 두 사람이 쓰는 이 구음진경의 내공이 한쪽은 정통이고 한쪽은 이런 좀 거꾸로 된 사악한 그러니까 좀 뒤집혀진 이런 차이가 분명 있기는 하지만 둘 다 주역이라는 텍스트에 기반한 이런 내공을 운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역에 있는 그 말 중에 김윤 선생이 인용한 게 물극필반이라는 말을 써요. 물은 사물물자에 극은 극에 달하면 물이 극에 달하면 필 반드시 반 돌아온다. 다시 말해 세상의 모든 사물과 이치가 극점에 이르게 되면 반대로 되돌아간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극과 극은 통한다라는 인터넷 기억이 있죠. 그런 것도 있고 가령 그 옛날 고전에 이런 말들이 많아요. 이 얘기라는 텍스트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평평한 땅도 언젠가는 기울어지지 않을 수 없고 떠난 것도 언젠가는 돌아오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예전에 이런 말 있잖아요. 회자정리 거자필반.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다시 만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어느 사물이 극한 지점에 이르면 반드시 반대 방향으로 그 운행이 되돌아간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무학에 있어서도 무공에 있어서도 두 사람이 쓰는 힘이 남김없이 다 발휘되니까 음이 극에 이뤄서 양으로 바뀌고 양이 극에 이르면 음으로 바뀌듯이 그 구양봉의 그 역공, 구양봉의 그 반대로 쓰는 구음진경의 힘은 올바른 방향, 홍칠공의 것으로 바뀌고 홍칠공이 쓰는 정공, 올바른 구음진경의 그 무학은 갑자기 구양봉처럼 반대로 뒤집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의 힘이 서로 섞이면서 하나가 돼요. 그래서 서로 맞서지 않고 힘이 융합되는 겁니다. 이게 완전 그 CG로 표현이 불가능해. 이거는 오로지 그 문장으로만 표현이 가능한. 이게 그래서 무협소설을 읽을 때랑 드라마 읽을 때의 가장 큰 차이가 인물들의 비주얼이나 막 싸우는 장면들은 우리가 드라마로 볼 수 있지만 이 서극이라도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거야? 영상으로. 어떻게 표현했으려나? 영상으로 이렇게 CG를 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의 그 음의 힘과 양의 힘이 서로 하나로 섞이면서 서로 맞서지 않고 융합되면서 그게 어떤 식으로 그거를 김용 선생이 묘사하냐? 태극이 원을 그리듯이 태극의 원이 그려지듯이 우리 태극기의 태극처럼 태극기의 태극이 음과 양이 서로 대립하지만 서로 상생하면서 상보적으로 서로 원한 관계로 서로 섞이고 있는 모습을 이미지로 포착한 게 태극 아닙니까? 그게 물극필반의 최종 귀결차에서 음과 양이 섞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걸 갖고 나중에 이제 장산봉이가 태극권을 만들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서로의 힘이 융합되면서 갑자기 두 사람이 온몸이 가벼워지는 거야. 처음에는 뼛속까지 시린 추위가 엄습하다가 상대의 내공이 전해지니까 봄볕 같은 따스함이 느껴지고 이것이 점점 더 엄청난 열기를 더해주다가 각 경맥과 사지로 전해져서 온몸을 다시 편안하게 만들고 그러다 다시 온몸이 뜨거워지고 뭐 이런 식으로 상대의 내공과 나의 내공이 섞이면서 진짜 말 그대로 몸의 대화. 노동물 몸의 대화다. 줄여서 얘기하는 그런. 구양봉과 홍칠공이 몸과 몸이 기와 기가 섞이면서 이게 대단한 이게 요즘 현대 작가라면 이 부분을 되게 기묘한 어떤 쾌락
희열 이런 걸로 묘사를 할 법한 장면이야. 그렇네. 극단의 쾌락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게 일종의 열반이거든요. 극단의 쾌락 속에서 저희는 보통 성부를 해 부처가 되든가 돌을 득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막 하늘로 올라가 우화등석 네. 날개가 달리고 하늘로 이렇게 그 용이 승천하듯이 그쵸. 그 장면이 나오면 이제 이게 신화가 되는 거지. 어떻게 됐어요? 이분들은? 이 장면에서 갑자기 둘이 웃음을 터뜨려요. 그렇지. 우하 막 이러면서. 그래서 구판으로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이게 구판에서는 둘이 웃음을 터뜨리다가 구양봉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구양봉이고 너는 홍칠공이다. 이게 너무 멋진 말이야. 왜냐면 스스로 자기가 구양봉인 줄 모르고 있다가 죽으려고 하는 순간 그 가장 극점에 이 무공이 섞여서 가장 거의 용으로 승천하기 직전에 자기가 구양봉인 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너는 홍칠공이라는 깨닫고 지난 수십 년간의 우리 사이에 수많은 애증과 에피소드들이 주마등처럼 펼쳐지는 거죠. 네. 이 부분이 상당히 감동을 받았던 게 이 앞에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구양봉이 미쳐가지고 자기 이름도 모를 때 네. 홍칠공이 너는 취한마라 그러잖아요. 내가 구양봉이고 이 부분과 연결되면서 그게 아니라 내가 구양봉이고 너는 홍칠공이다. 뭔가 이 꽃이라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꽃이라고 불러줬을 때 뭐 그런 느낌인 거예요. 홍칠군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 너 노동물이고 노동물 구양봉이다. 함께 죽자. 그러면서 결국엔 이렇게 길동무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하하 웃으면서 서로의 존재를 수십 년간 그 애증이 가득한 그 관계에서 결국에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긍정하고 가장 서로를 깊이 몸으로 기로 내공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이해하면서, 아주 깊은 관계 속에서 대단한 쾌락 희열 속에서 같이 웃음을 터뜨리면서 함께 껴안고 죽는 거죠. 이 부분이 참 지금도 막 눈물이 날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진짜 이게 왜 또 이 부분이 드라마틱하냐? 웃으면서 웃는 얼굴로 둘이 같이 죽잖아요. 죽었는데 숨이 끊겨져 있는데 두 사람이 여전히 웃는 얼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골짜기 사이로 두 사람의 웃음소리, 웃음소리가- 호탕 웃음소리가 메아리가 되어 돌아온 거, 되돌아오는 거. 이 사람들은 이미 죽었거든. 네. 근데 웃음소리는 여전히 그 골짜기에서 계속 울리고 있는 거예요, 메아리로. 네. 이 장면이 되게 멋있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과가 이 두 사람을 묻으려고 할 때 묻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이 싸웠던 발자국들이 눈에 막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양과가 깨달음을 얻거든요. 일단 양과는 이 두 사람이 죽은 모습에 대해서 양과와 김용 선생은 공통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십 년 동안 얽혀있던 증오와 원한을 웃음으로 날려버렸다. 이게 멋있지 않아요? 이 표현도? 멋있어요. 일소해 버린 거야. 일소로 다 날려버린 거야. 수십 년의 그 원한과 그 증오 이런 감정들을 이게 웃음으로 이걸 날려버렸다는 표현이 난 너무 멋있는 거야. 여기서 이제 소강호가 저 이 부분에서 그 타타타라는 노래 아시죠? 그 타타타 마지막에 네, 맞아요. 웃음소리가 떠올라요. 그렇네요. 네.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게. 비싼데 그러네 똑같네.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진 삶. 그 작곡하신 분이랑 작사하신 분이 읽으신 그런 건가? 그래서 양가 입장에서 너무 비통한 거예요. 이 대단한 이런 영웅이 대단한 이런 고수가 이게 거의 무림의 최정상에 있는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네. 왜냐하면 이 천하 오절 5명이 있지만 가장 극명하게 대립되는 일부에서의 가장 이렇게 극명한 대립적인 이런 양대 고수가 여기서 함께 죽고 이 양과의 입장에서는 자기처럼 이렇게 보잘것없는 애송이의 손에 이 대단한 고수가 묻히게 된 거야. 이것이 양과는 너무 비감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엇이 영광이고 무엇이 위세이고 도대체 무엇이 이런 명성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모든 게 허무한 거야. 이 부분을 그 깨달음을 얻는 장면이 있는데 이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산에 오른 지 한 달도 되지 않았건만 양과는 그곳에서 수련의 세월을 보낸 것만 같았다. 산을 오를 때는 사람들에게 받은 멸시로 인해 가슴속 가득 분노가 차 있었지만 산을 내려올 때는 세상 만사가 모두 뜬구름같이 보였다. 세상 사람들이 존중해주면 어떻고 또 깔보면 어떠랴. 그는 어리고 어린 나이에 분세 질속하여
이미 세상을 등한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양과의 성격이 여기서 하나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멋있는데 산에 오를 때는 분노로 가득 차 있다가 네. 산을 내려올 때는 모든 게 덧없는 거야. 그렇지. 왜냐하면 이 대단한 영웅들도 이렇게 죽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주면 어떻고 깔보면 어떠랴. 네. 이 말은 양과에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양과는 이때까지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기를 그게 바랬거든. 신기했지, 아주. 근데 자기가 가진 것도 쥐뿔도 없으면서 남한테 존중받고는 싶은 거야. 네. 그런데 남들이 존중해주겠습니까? 존중 안 해주니까 계속 열폭에 시달리고 뭔가 컴플렉스 덩어리고 빵 그랬잖아. 그래서 그렇죠. 가진 막 되게 오만했잖아요. 네. 멋있게 오만한 게 아니라 찌질하게 오만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 대단한 고수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이제 더 이상은 세상의 작은 것에 일일비하지 네. 않고 뭔가 세상을 좀 초연하게 거리두고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거기에 등장한 사자성어가 분세질속이라는 표현인데요. 이 분세질속이라는 표현이 적정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분자는 울분을 네. 지니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분세, 세상에 대해서 울분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질속의 질자는 미워할 질자, 혐오하다, 싫어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세상을 혐오하고 미워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양과의 이때의 심정은 덧없다고 그랬잖아. 네. 김용 선생의 표현에 따르면 산에 올라갈 땐 분노를 느꼈고 분노를 느끼는 게 분세야. 네. 내려올 때는 더 이상 분노를 느끼지 않고 좀 허망하게 모든 것이 덧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거는 세속에 대해서 이렇게 덧없이 느끼고 있는 네. 어떤 그런 질속의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산에 올라갈 때는 분세하였고 산을 내려올 때는 질속하였다. 이게 더 정확한 이런 표현이 아닌가라는 이때 생각이 들어요. 양가가 몇 살쯤 되는 거죠? 이때가 10대, 아직도 10대 되죠. 네. 중반 정도였죠. 완전 어린아이지. 네. 아무튼 이 부분이 이렇게 일단락이 되는데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게 9판에서는 그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나는 구양봉이고 너는 홍칠공이다. 이분 멋있는데 이분 왜 뺐을까? 근데 심판에 없거든요. 개작하면서 뺐겠죠. 네. 개작하면서 뺐겠죠. 설마 그 부분을 번역자들이 제가 한번 다음 시간에 찾아올게요. 네. 저는 뭐 같이 죽자 이런 식의 덧붙임이 있는 것보다 그냥 딱 그 서로 말을 나눈 거. 나는 나고 너는 너야. 그리고 그걸 인정하면서 웃고서 거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에서 엄청난 회한이나 이런 거를 느꼈거든요. 그때 구양봉이 머리가 맑아지면서 죽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0년 만에 처음 머리가 맑아지는 순간이 죽는 순간이야. 이 부분도 되게 이거 보통 치매에 걸린 분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정신이 멀쩡하게 돌아왔을 때 죽는 경우가 있다고 저도 그냥 어디서 네. 누구한테 들었는데 뭐 약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약간 네. 정신이 멀쩡해지는 순간 딱 삶이 끝나는 뭐 이런 것도 되게 의미심장하고 마지막에 맑아지시면서. 네. 그리고 구양봉이 그런 케이스거든요. 네. 일부의 그 대악당인 구양봉이 여기서 죽고 이제 구양봉과 관련한 구양봉 후손도 없고 구양봉의 무공도 전수받은 사람도 없고 양과의만 정도만 이제 후예가 됐고 다 그 구양봉이 만든 독이 있잖아요. 그 뭐였죠? 그 화시분? 화시분. 그게 나중에 녹전기에 나오죠. 네. 녹전기에 이게 그 시체 처리할 때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이게 실제로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미국 드라마 같은 데 맞아, 보면 맞아. 그런 이게 데. 약물로 시체 다 녹여가지고 뼈까지 맞아요. 녹여서 브레이킹 배드에 나오죠. 브레이킹 배드 나오고 그게 일종의 그런 거죠. 산 뭐. 네. 구양봉은 죽어서 독을 남겼군요. 한마디 더 덧붙이고 싶은 게 왜 황약사나 1등 대사는 이렇게 비참하고 그 드라마틱하게 그 죽는 장면을 김용 선생이 묘사하지 않았을까? 네. 왜 홍칠공과 구양봉의 그 죽음을 그렇게 드라마틱한 죽음을 선사했을까? 네. 제가 혼자 한번 생각해 보니까 황약사나 1등 대사는 기본적으로 이 세상과 일정하게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네. 뭔가 세상에 이런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그 진흙탕에 발을 담그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한 명은 이렇게 완전히 섬에서. 도화도에서 혼자 떠돌아다니면서 거리 두고, 그리고 1등 대사는 이제 아무래도 그 스님이니까. 스님이다 보니까
근데 홍칠공과 구양봉은 어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이 세상에 깊이 발을 담근 사람이에요. 홍칠공은 막 천변호추 같은 찌질이들까지 이렇게 때려잡으러 화산에 갔을 정도로 뭔가 요즘으로 따지자면 이렇게 실천적 지식인, 과잉진화. 현실 참여적인 이런 지식인이라고 현실 참여죠.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나쁘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좀 과하답게 네, 과잉진화죠. 과하게 뭔가 현실에 참여하고자 하는 좋은 쪽으로. 반면에 구양봉은 이렇게 미친 상태에서 원래도 이제 빌런으로서 현실 참여형 빌런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미치고서도 뭔가 이렇게 뭐 초연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뭐 계속 뭔가 이렇게 무슨 껌만 생기면 이렇게 달려들잖아. 그러다 보니 그 둘의 성정은 극다 대립적이지만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맞부딪힐 수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싸운 거지. 만약 황약선의 1등 대사가 거기 있었다면 1등 대사는 그냥 자기 혼자 죽었을 테고 구양봉을 살리고 자기가 죽었겠지. 네. 황약사 같은 경우는 워낙 똑똑해가지고 도망갔을 것 같아. 도망을 갔거나 상대를 뭐 다른 안 식으로 했겠죠. 황용 이상으로 이렇게 잘 구슬리거나 뭐 더 정신없이 이렇게 미치게 만들어서 혼자 떠나가게 했다거나 같이 안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름 이유가 있다. 둘이 죽게 된 거에는 논리적 이유가. 양극단이 결국에 마지막에 그러니까. 결착을 지은 황약사 느낌이네요. 같은 머리도 없고 그 1등 대사 같은 이런 초탈함도 없는 방식으로 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성정에 있어서 네. 그런 합리적인 어떤 결말, 동기어진이라고 네. 생각이 들지 않나 네. 이런 생각. 네, 오늘 밤에는 타타타를 들으시면서 이 부분을 읽어보시길 강추드리고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존명. 본 방송은 인문예술 공유지 물레단, 전산실의 청개구리, 그리고 북극곰 사운드 및 많은 동료 뮤지션들의 도움으로 제작되었습니다.